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췌장 낭종은 췌장에서 확인되는 혹이죠. 건강검진에서 췌장에 뭐가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될 때가 있는데요.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알게 되는 거죠. 다행히 대부분은 양성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낭종의 유형에 따라서는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서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췌장 낭종의 유형과 검사 또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에즈원의 데이 바이 데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검진에서 췌장의 혹 또는 낭종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런 소견을 받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경이 쓰입니다. 췌장 낭종으로 불리는 건 어떤 상태일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박재근 교수에게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검진에서 췌장에 뭐가 보인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췌장 낭종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가 보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시행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네.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췌장 낭종은 한 연구에서는 전체 인구의 한 약 2에서 10% 정도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처럼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도 발견되는 이유는 췌장이 아주 복부 깊숙이 위치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네. 작은 변화가 있어도 자각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오시면 검진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또 이전에는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했던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 중요한 점은 이렇게 우연히 발견된 췌장 낭종이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일단은 혹이라는 생각을 하면요. 혹시 암으로 발전하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췌장 낭종이 암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암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낭종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너무 질에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럼 췌장에 생긴 낭종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너무 질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낭종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서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췌장에 생기는 낭종은 하나의 질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이 나뉘어져 있는 그런 질환이고 네. 각각의 성격과 위험도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췌장염 이후에 생기는 가성 낭종, 네. 또 대부분 양성으로 경과 관찰하는 장액성 낭종, 그리고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점액성 낭종과 네.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요. 췌관내 유두 점액성 종양, 즉 이제 쉽게는 IPMN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종류에 따라서 완전히 좀 달라지기 때문에 네. 단순히 낭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요. 네. 이게 어떤 유형인지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 관찰만 하셔도 되는 양성 낭종인 경우가 많지만 네. 일부는 이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기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유형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췌장 낭종의 유형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성 낭종부터 설명을 주시죠. 이 가성 낭종은요.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종양이라기보다는 췌장염 이후에 생기는 염증성 변화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급성 췌장염이나 만성 췌장염이 발생하면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와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주변에 액체가 고이게 되는데 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벽을 형성하면서 낭종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가성, 즉 진짜 종양성 낭종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낭종은 췌장염의 경과 중에 발생하는 일종의 후유증이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께서 과거 병력에서 췌장염의 여부가 중요한 단서가 되겠고요. 예. 또 일반적인 종양과는 다르게 암으로 발전하는 성질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가성낭종은 췌장염 이후에 생긴 염증성 낭종으로 암과는 관련 없는 병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럼 가성낭종은 별다른 치료 없이 관찰하면 될까요?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가성낭종인 경우에는 대부분 특별한 치료가 없이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겠고 네. 이 낭종은 종양이 아니라 췌장염 이후에 생긴 염증성 변화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흡수되거나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께서는 몇 주나 몇 달 사이에 낭종 크기가 점차 감소해서 네. 또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경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정 기간 동안 영상 검사를 통해 크기 변화와 합병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크기가 크면 낭종을 빼내는 시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크기가 이제 점점 커지시는 분도 있거든요. 또 이게 누르게 되면서 통증이나 감염 또 압박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네. 내시경적 배액술 등의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낭종이 너무 커서 주변 장기를 압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통증이 일어나거나 발열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이때는 단순 경과 관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시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네.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호전이 되기 때문에 경과 관찰이 원칙이지만 일부 이러한 상황들에서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성 낭종에 대해서 설명 주셨고요. 그럼 췌장 낭종의 또 다른 유형으로 장액성 낭종은 뭔가요? 네. 장액성 낭종은 췌장 낭종 중에 비교적 흔하게 발견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네. 내부에 맑고 묽은 액체가 차 있는 양성 낭종입니다. 이 낭종은 종양의 일종이긴 하지만 성격이 매우 온순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대개는 특히 여성 환자분들에게서 더 흔하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고 네. 또 특징적으로 여러 개의 작은 혹들이 낭종들이 모여 있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영상 검사나 이런 데서 비교적 영상학적 검사에서 비교적 전형적인 모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네. 다른 낭종과 구분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럼 장액성 낭종은 양성이기도 하고 증상도 없는 건가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장액성 낭종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인데 보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악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1% 미만이죠.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특별한 증상이 없고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면서 경과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네. 장액성 낭종에 대해서 이제 설명 주셨고요. 또 하나 점액성 낭종은 또 뭔가요? 네, 점점 헷갈리시죠. 그렇네요. 이제 말이 좀 용어가 굉장히 좀 헷갈리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점액성 낭종은 쉽게 생각하시면 내부에 점액 성분이 차 있는 낭종을 얘기하거든요. 아까는 장액은 좀 맑고 점액은 좀 찐득찐득하면서 네. 점액의 성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점액성 낭종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유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끈끈한 이 점액 성분이 차 있는 것이 특징인 이러한 점액성 낭종은 네. 대표적으로 이제 영어로는 MCN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양성 낭종이라기보다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대부분 중년 이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일부에서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암성 병변이라는 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현재는 양성으로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의 변화가 축적이 되면 네. 악성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안심하고 넘어가기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점액성 낭종이 의심되는 경우는 크기, 모양, 벽의 두께, 내부의 결절, 즉 혹이 있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네. 필요시에는 정기적 추적 관찰이나 추가 검사를 통해 관리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암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역시 양성이긴 한 거죠? 네. 지금 상태, 즉 현재 발견된 상태에서 양성일 수는 있죠. 양성이죠. 네. 양성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 양성으로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점액성 낭종이 발견 당시에는 대부분 암이 아닌 양성 병변으로 진단이 되거든요. 이제 중요한 점은 네. 이 낭종은 단순한 양성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악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이 때문에 크기 변화나 내부 구조 변화 등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시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악성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점액성 낭종은 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변하게 돼서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암성 단계의 병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네. 악성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 암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의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점점 축적이 되면 암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병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정기적인 영상 검사로 크기와 형태 변화를 확인해야 하고요. 네. 점액성 낭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기적 추적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일정 간격으로 반복적인 영상 검사를 통해서 경과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대개는 낭종의 크기, 모양, 위험, 소견의 유무에 따라서 6개월 또는 1년 간격으로 CT나 MRI를 번갈아 가면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기가 커지거나 내부에 혹이 새로 생긴다거나 모양이 변하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소견을 보이면은 그때는 이제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고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해서 더 정밀하게 평가하거나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병변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정기적으로 주의해서 경과 관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췌장 낭종이 이제 이름이 좀 깁니다. 췌간 내 유두 점액성 종양. 이건 어떤 상태인 건가요? 네. 간단히 IPMN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췌관 내부에 점액을 생성하는 종양이 되겠습니다. 췌관이라고 하면 이제 췌장에서 형성된 효소가 흘러서 그 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나오는 그 관을 얘기하거든요. 이 내부에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가 증식하면서 생기는 병변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액이 많이 생성이 되면 췌관이 늘어나겠죠. 관이 확장된 형태로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점액성 낭종이 악성으로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췌간 내 유두 점액성 종양도 악성으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췌간 내 유두 점액성 종양도 일정 비율에선 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인자를 평가해야 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위치에 따라 위치가 중요한데요. 주췌관, 즉 주된 췌관을 침범하는 경우 혼합형은 둘 다 섞여 있는 경우인데요. 특히 주된 췌관을 침범한 경우에는 암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환자분들의 연세가 증가할수록 발견되는 빈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점액성 낭종의 한 형태라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증상은 전혀 없나요? 네, 대부분 무증상이시고요. 진행된 경우에는 이제 췌장염이 생기면서 복통이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췌장 낭종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해서 잘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검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초음파로 보면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CT나 MRI를 통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네, 췌장 낭종의 평가에는 이제 초음파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네. 실제로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CT나 MRI와 같은 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네. 이러한 특히 MRI 같은 경우에는 낭종 내부의 성분 또 췌관과의 연결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네. CT는 주변 장기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초음파는 선별 단계의 선별 검사라든지 간단한 추적 관찰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네. 낭종의 종류를 구분한다거나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는 CT나 MRI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내시경 초음파는 어떤 방법인 건가요? 네, 내시경 초음파는 위나 십이지장, 즉 췌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접근해서 관찰을 한다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요. 네. 췌장에 가까이서 관찰하는 내시경 끝에 초음파를 알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게 되고 필요시에는 조직 검사나 낭액, 즉 이제 낭종의 액체를 분석하는 데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췌장 낭종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또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낭종이라고 진단이 되면 미리 수술로 제거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암성 병변이 있다거나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CT나 MRI에서 암을 이제 악성으로 진행되는 소견이 명확하다고 한다면은 네. 그때는 아무리 이게 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수술적인 결정을 할 때는 단순히 이제 한과 이제 소화기내과 한과에서의 진단으로 혹은 영상의학과에서 진단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다학적인 여러 과가 이제 모여서 또 환자분과 환자 보호자분들과 충분한 이제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췌장 낭종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낭종의 대부분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가성 낭종인 만큼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췌장 건강을 위한 방법은 식습관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췌장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식습관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특히 췌장은 알코올에 민감한 장기이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 즉 급성 췌장염이나 만성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음주를 하시게 되면 이제 다양한 췌장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절주가 중요하고 네. 가능하다면 과음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은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와 함께 적절한 체중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췌장 낭종이 발견되었을 때 지나치게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 네. 필요에 따라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변화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네. 췌장 낭종은요, 대부분이 암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올바른 생활 습관과 함께 적절한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췌장의 혹, 췌장 낭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소화기내과 박재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영중의 그랬나봐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지적되는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만성적인 폐질환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평생 관리가 필요한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뭔가 폐에 영향을 주는 질환인가 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이제 오랜 시간 폐에 이제 비정상적인 염증이 유발되게 되고 네. 결론적으로는
기도가 점점 좁아지게 되면서 폐 조직이 파괴되고 숨이 차는 호흡기 질환을 의미하는데요. 네. 우리가 숨을 이제 들이쉬었다가 내뱉지 않습니까? 네. 숨을 이제 들이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내뱉는 것이 어렵다. 즉 폐쇄 때문에 어렵다. 그런 이제 질환을 의미하는 그런 진단명입니다. 네. 그 호흡기 질환으로 지적이 되는 병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대표적으로 지적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다른 이 호흡기 질환 중에서도 유병률도 좀 높고 사망률도 높은데 네. 중요한 거는 질병이 생기면 회복도 잘 되지 않고 점차 진행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전 세계 사망 원인의 3위다. 그리고 점차 인구가 고령화되고 흡연 인구도 늘어나니까 네. 2050년이 되면 1위로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네. 사실 이게 유병률도 높아가지고 40세 이상에서는 대략 한 13%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고 고령인 이제 65세 이상에서는 26%까지 유병률이 증가하거든요. 네. 이 또 하나 문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잘 모릅니다. 인지율이 한 2.8%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군요. 만성 폐질환이 있어도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지 네. 질병이 악화돼서야 병원을 찾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원인이 뭔가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입니다. 전체 환자의 3분의 2가 흡연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뭐 분진, 연기, 뭐 가스 노출 같은 직업적 노출이 있는 분들이나 네. 대기오염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어린 시절에 이제 폐렴이나 세기관지염을 반복해서 심하게 앓았던 경우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숨을 좀 내뱉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요. 호흡기 질환이라서 증상도 호흡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폐 기능이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운동할 때나 활동을 좀 무리하게 할 때만 숨이 찬데 이게 점차 심해지면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도 숨이 찰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기침을 오래 한다든지 끈적이는 가래가 나오는데 특히 아침에 심하다? 그러면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숨을 쉴 때 약간 쌕쌕거리는 천명음이 들리기도 하고 뭐 만성 피로, 식욕 부진, 체중 감소 같은 전신 증상도 질병이 이제 오래 진행될수록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만성 폐질환이 어떤 상태인지 기도를 비롯해서 변화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기도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기다란 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네. 관의 안쪽이 계속 좁아지게 되면 공기가 이제 드나들기가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처럼 혈관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질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생기는 이제 원인으로는 그런 이제 좁아지는 질환들의 원인이 만성염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폐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담배라든지 유해 인자가 지속적으로 기도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니까 점차 기도의 벽이 두터워지면서 공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좁아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기도 끝에는 이제 폐포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폐포도 손상이 되면서 마치 벌집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 같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기도를 빠져나가지 못한 이 공기들이 손상된 폐포에 이제 쌓이면서 호흡곤란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기도가 좁아지면 회복이나 완치가 힘든가요? 만성이라는 단어가 좀 걸리는데요.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문제가 기도 손상이 비가역적, 즉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회복이 된다든지 완치가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만성이라는 말에서도 즉 오랜 시간 지속된 염증으로 점차 악화되는 경향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흡연이나 유해물질의 노출을 조기에 이제 차단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지 폐 기능이 더 나빠지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만성 질환이고 완치가 어렵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뭐 폐 이식이라는 최후의 방법이 있기는 하죠. 다만 이제 이식 받는 것 자체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완치는 어렵다라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요.
숨쉬기 힘든 증상이 어떤 느낌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데 환자들은 어떤 표현을 하시나요? 초기에는 그냥 조금만 걸어도 계단만 올라가도 좀 숨이 차고 답답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증상이 악화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서 힘들다고 하는데 네. 이게 숨을 이제 내뱉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마치 그 빨대를 물고서 숨 쉬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십니다. 네. 상당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흔한 질환인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앞서 만성폐질환의 문제가 이 유병률은 상당히 높은데 네. 사망률도 높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늦게 온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실제로 이 증상이 서서히 진행을 하게 되고 폐 기능이 50% 이상 손상되기 전에는 증상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진단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네. 실제 유병률은 40대 이상에서는 10%에서 한 13% 정도 되고 10명 중에 1명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거고요. 네. 65세 이상이 되면은 4분의 1, 25% 이상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이제 걱정하고 잘 알고 계신 당뇨가 네. 30세 이상 성인 유병률이 11에서 14% 정도 되니까 네. 거의 당뇨 유병률과 비슷할 정도로 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네. 참 숨쉬기도 힘들고 기침 가래가 이어지는 증상이 일상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질환과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사실 진단이 늦어지는 게 또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흡연을 하는 고령의 남성에서 잘 생길 수 있다 보니까 네. 내가 담배를 좀 많이 펴서 그래. 아니면 나이가 좀 들어서 내가 폐 기능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 네. 아니면은 뭐 기침 가래가 심한 경우에는 그냥 감기가 좀 오래 가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호흡곤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요즘에 운동을 좀 안 했나 보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넘기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호흡곤란이라든지 기침 가래가 2주 이상 지속되면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고요. 네.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 당연히 이제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라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뿐만이 아니라 뭐 폐암도 의심해야 되고 결핵이나 천식, 뭐 기관지 확장증 아니면 심장 질환 때문에도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다양한 질환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네. 뭐 천식 말씀하셨는데요. 쌕쌕거릴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증상으로도 천식과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대표적인 증상 호흡곤란, 뭐 기침 가래 여기 이제 천명음도 생길 수 있는데 뭐 이런 이제 증상들은 당연히 천식에서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증상으로 조금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 가래 같은 경우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공통적으로는 숨을 내뱉는 게 어려운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점에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천식이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천식은 알레르기와 같은 염증에 의한 가역적인 기도 폐쇄거든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 있다. 약을 쓰면 잘 회복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가역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 되기 전에 미리 더 악화되기 전에 막아야 된다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특히 흡연하는 고령 남성에게 많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셨는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으로 흡연 말씀 주셨고 나이도 위험 요인 중에 하나라면 흡연 기간이 긴 노인들에게 위험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미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흡연이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요. 흡연 면에서 보면 하루에 한 갑 이상, 20년 이상을 이제 흡연한 경우에 흡연을 전혀 안 한 분에 비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2.5배 정도 잘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나이 측면에서도 보면 60세 이상과 미만 비교했을 때 60세 이상의 고령에서 2.5배도 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흡연도 사실 양과 기관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요. 오랜 시간 하루에 흡연한 양이 많을수록 위험성은 이제 곱하기로 더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흡연 기간도 길고 전체 흡연량도 많다? 그러면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길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봐야죠. 네. 흡연자들이 특히 위험하고요.
비흡연자들에게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진단이 나오는 건 또 어떤 문제일까요? 이게 담배를 안 태우시는데도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참 억울해하시긴 하거든요. 그러시겠죠. 맞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입니다. 특히 이제 어린 시절에 가정 내에서 간접 흡연 노출이 되면 성인에서 만성폐쇄성 폐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아까도 이제 담배 유해 물질에 의한 노출의 양과 시간이 중요하니까 네. 아주 어려서부터 노출이 됐다? 그럼 위험성이 더 커지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흡연과 관련이 없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요리할 때 연기 같은 거, 네. 대기 오염의 노출, 직업적으로 분진 노출도 중요한 비흡연자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내 환기라든지 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을 하는 일, 그리고 일하는 환경이 분진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마스크 착용을 잘해서 폐를 네.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치료는 완치가 아니라 증상을 조절하는 걸 목표로 할까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아쉽게도 아직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완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비가역적 폐 손상이 유발된 상태에서는 치료의 목표는 더 이상의 폐 기능의 악화를 막아주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할 정도의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진행 속도는 느린 편인가요? 폐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면 삶의 질과도 직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폐 기능이라는 게 이게 이런 질병이나 담배에 상관없이도 노화에 의해서 매년 감소가 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정상인들도 30대에서 40대 이후에는 매년 20에서 30ml의 폐 기능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1초 동안 볼 수 있는 폐 기능의 감소가 훨씬 빨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폐 기능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흡연이기 때문에 네. 금연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노화의 속도에 의한 감소보다 폐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네. 폐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히 이제 호흡곤란, 기침갈의 악화와 너무 직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삶에서 산책도 못하지, 숨이 차서 식사나 목욕 같은 일상생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삶의 질은 매우 나빠지는 건 맞고요. 네. 물론 이 폐 기능의 저하가 수년간 서서히 진행을 합니다. 1기에서 4기까지 진행을 한다고 보는데 한 네. 10년 정도 걸리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한번 중간에 급하게 급성 악화가 생기게 되면 3년 이내에 50%에서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숨쉬기 어렵다, 숨을 내뱉기 어렵다라고 하셨는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나요? 아까 이제 잠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폐 기능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즉 1초 동안 노력을 해서 뱉어낼 수 있는 호흡 양에 따라서 정도를 구분해 하거든요. 네. 1초 동안 노력성 호기량이 80% 이상이 유지되는 1단계도 있고 네. 그 단계에서는 사실 만성 기침이나 가래 같은 게 좀 생기는 정도. 네. 그리고 호흡곤란은 생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게 폐 기능이 나빠져서 2기 이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활동할 때 호흡곤란이 생기게 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애매하고 가볍습니다. 그럼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진단이 중요할 텐데요. 어떤 검사를 하나요?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위험 요칠에 노출된 성인에서 증상이 있을 때 일단 의심을 해야 되고요. 네. 의심되는 환자는 폐 기능 검사를 해서 폐활량을 측정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지 확장제 투여하고 난 이후에 폐 기능을 검사해서 실제로 이런 제한성, 폐쇄성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폐 기능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숨을 들여 마셨다가 내뱉었다 하는 걸 반복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1초의 노력성 그 호흡량을 측정할 때는 1초 동안 그 입에 물고 있는 빨대로 있는 힘껏 숨을 내뱉게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이제 내 폐활량, 폐 기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치료는 약물이 쓰이는 건가요? 맞습니다. 약물 치료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네. 호흡기 질환 약물이라는 게 효과가 좋고 부작용을 줄이려고
먹는 것보다는 흡입기 형태로 호흡기에 직접 투여를 해서 흡입기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네. 천식 환자들도 많이 이제 입에다 부는 거 쓰시는 것처럼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흡입기 주로 사용을 하고요. 네. 그 안에 뭐 기관지 확장제나 이제 베타 차단제, 항콜린제, 스테로이드 뭐 이런 여러 약물들의 병합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천식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기관지 확장제도 치료의 하나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같은 이제 흡입제라는 걸 쓰기는 하는데요. 네. 천식 환자랑은 조금 이제 쓰는 약물 자체가 좀 다르긴 합니다. 기관지 확장제 중에서도 천식 이제 환자에서는 베타 그 차단제랑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걸 좀 많이 쓰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서는 베타 차단제 아니면 이제 항콜린제 이런 걸 이제 좀 조합해서 포함되어 있는 흡입제를 많이 씁니다. 네. 이거는 숨쉬기 힘들 때마다 수시로 쓰셔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증상이 아주 심한 분들인 경우에는 네. 주기적으로 매일 쓰도록 되어 있고요. 증상이 이제 가벼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흡입제가 기본 처방이 되고요. 항생제도 쓰입니까?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감염이 동반된 급성 악화 시에 좀 사용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얼마나 급성 악화의 정도가 심한지에 따라서 중등도 이상의 악화가 되면 항생제를 좀 쓰게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숨이 차는데 누런 가래가 많이 늘어난다. 이러면은 항생제 사용을 고려합니다. 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만성적인 질환이라서 혹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질환의 위험도 있을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흡연으로 생기기 때문에 사실 폐암 발생 위험도 증가하게 되고 폐렴도 잘 생깁니다. 네. 그 외에는 이제 부정맥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폐성심 같은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 위험도 증가하고요. 네. 단순히 폐나 심장 같은 호흡과 관련된 장기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진다든지 골다공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위험과도 관련이 있고 네. 아무래도 삶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신과 질환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요. 네. 심지어는 뭐 당뇨 발생 위험도 50%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심장 질환을 비롯해서 이런 다른 질환이 동반될 수도 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산소를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폐랑 심장인데요. 네.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여주게 되면 그거를 심장에서 온몸에 보내줘야 되는데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소가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다. 심장이 열심히 이제 과다하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심장에 부하가 걸려서 심장 질환이 생길 위험성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들이 특히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금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상에서 지키고 살펴야 하는 부분들일까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이제 금연이 가장 중요한데 네.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아직도 금연 못 하신 분이라고 하면 얼른 금연 클리닉에 가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약물 치료가 흡입제를 이제 꾸준히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 네. 임의로 중단하게 되면 급성 악화가 생기고 아까 이제 급성 악화가 생기면 3년 이내 사망할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약물 치료 꼭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급성 악화 막아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나 실내 환기, 독감, 폐렴구균, 요즘에는 RSV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접종까지 꼭 맞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연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금연을 하면 질환의 위험이 뚝 떨어질까요? 흡연하는 분들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금연을 하셔야 네. 더 심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숨찰 만한 상황을 막아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금연을 한다고 해서 어떤 위험성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긴 하지만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이제 방법은 금연이다. 네. 그리고 금연을 해야 동반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질환도 같이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약물 치료를 하는 것보다 네. 더 중요한 거는 금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조언을 좀 해주세요. 이게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라서 먼지, 습도 이런 것들에도 좀 민감하거든요. 맞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환경적인 자극에 의해서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미세먼지 날리는 날은 당연히 이제 외출을 좀 가급적 삼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마스크 착용도 잘 하시는 게 좋고, 아까 이제 흡연 이외에 여러 가지 원인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음식장, 식당 같은 데서 이제 실내 환기를 잘 안 하고 이제 조리하시는 경우, 네. 뭐 학교 같이 이제 단체 급식하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환기 잘하고 마스크 잘 끼는 게 중요하고요. 네. 먼지가 많이 날리는 곳에서는 사실 외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 끼고 일하는 거 되게 답답하고 힘든 거는 압니다. 좀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걸 이제 장기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좀 잘 착용하시는 게 좋다. 이걸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환기도 중요하고 또 마스크도 잘 쓰셔야 되겠고요. 네. 증상에서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아까 이제 급성악화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긴 하는데, 네. 어차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면 숨이 차고 기침 가래가 좀 심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가래가 좀 심해지면서 숨이 좀 찬다. 거기에 이제 열이 동반이 된다. 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어떤 폐렴이나 여러 염증들이 동반이 되면서 급성 악화 소견이 나타날 수 있다. 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을 좀 올려야 된다든지 항생제를 써야 된다든지, 네. 아주 심한 분들은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늦지 않게 적절하게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늦으면 치료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급성 악화 소견에 대한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주치의와 상의해서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지적되는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